원래 오늘 주제는 비영리의 말 걸기는 디지털 전환이라는데, 저 는이라는 거는 디지털 전환만 있다라는 건 아니고 디지털 전환으로만이 정답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고 또 우리가 왜 여기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공감을 같이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준비를 했고요. 말 걸기라는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해봉님이 이제 잡아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어떤 전문 컨설턴트라던가 어떤 전문가라기보다는 현장에서 사실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노가다 하는 사람이어서 뭔가 깊은 통찰, 아하 모먼트 막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같이 이런 고생을 하자라는 얘기를 같이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런 이제 행사나 뭐 이런 교육이나 이제 강의 같은 걸 하면은 제가 속한 임팩트 얼라이언스나 이런 소개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의 시간을 리스펙트하는 의미로 생략하고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뭐 끝나고 저 끝까지 있을 거여서 중간중간에 서로 인사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왜라는 질문이 사실 저는 거의 시작의 다 절반 이상이다 라고 생각이 있어서 왜 팀퍼스트냐, 우리가 특히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굳이 우리가 혼자 할 수도 있는데 조직을 이루어서 왜 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에서 왜라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관점에서 같이 얘기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럼 저는 이런 디지털 전환이나 협업이나 팀퍼스트라는 걸 생각하게 되냐면은 결국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써 있는 걸 보면 제가 대충 이제 문과라는 건 아시겠죠? 우리가 하는 일은 세상의 고통을 돌보고 이제 해결하는 일이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일이 이제 이런 일이면 회사라는 조직, 내가 일하는 곳도 먼저 이런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그 경험을 가지고 바깥의 현장에 갔을 때 진짜 변화를 일으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회사라는 조직에서도 서로의 고통을 돌보는 공동체가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 단어는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까지 막 멋들어지게, 제 기준에서 멋들어지게 싸이월드 감성으로 쓰지는 못했고, 싸이월드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네. 80년대생이어서 제가 어쨌든 저거를 쓰지는 못했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한 3년 정도의 길을 걷고 조금은 성장한 내가 내 3년 뒤를 회고했을 때 이런 문장으로 정의가 됐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의 실수와 경험은 시간이 지나고 내가 좀 더 성숙했을 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마음껏 실패하셔도 3년 뒤에 내가 그 실패를 성공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자기를 믿으시면 됩니다. 어쨌든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수도 없고 아무도 없어가지고 저는 책을 사수로 사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뭘 하면 책을 읽고, 그래서 아이를 출산했을 때도 일단 책을 읽었어요. 와이프랑 여행 갈 때도 일단 책을 읽고 하여튼 뭐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굿투그레이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굿컴퍼니와 그레이트 컴퍼니의 차이를 얘기한 책인데요.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특히 이제 중간관리자나 대표자나 굉장히 추천드리고,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사실 책의 수많은 내용 중에 이제 한 귀퉁이에 있던 내용이긴 한데,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우리가 어디서 쓰나요? 일터에서 쓰고, 왜냐하면은 하루에 기본적으로 8시간인데 여기 계신 분들 하루 8시간밖에 일 안 하는 분들 없으시죠? 네, 다 주 90시간 이상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활동이란 건 일과 삶의 통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하루의 대부분은 3분의 1은 자고 3분의 1은 뭐 시간 있고, 근데 뭐 출퇴근 시간을 회사에서 근무 시간에 포함 안 시켜주니까 출퇴근 시간 빼고 어쨌든 순수하게 일만 하는 시간 8시간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시간으로 치자면은 2분의 1이죠. 근데 그 시간을 보내는 곳이 그 안에 동료들과 서로 사랑이 없고 신뢰가 없다면 우리 삶이 행복해질까? 세상을 그럼 정말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 일을 우리가 진짜 진심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오래 이어나갈 수 있을까? 왜냐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체력이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갑자기 좀 제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사실은 세상에 말을 걸고 이야기를 전하는 일입니다. 때론 이런 말을 거는 방식이 뭐 진짜 시위를 하기도 하고, 또 말을 거는 방식이 뭐 차 한 잔을 같이 마시면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
그 양자의 어느 사이에 있고 모든 말 거는 방식은 저는 다 필요하고 다 이 세상을 전진시킨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세상에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다양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임팩트라는 단어도 있고 저는 주로 저 단어를 주로 씁니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 공익 이런 말들이 있는데 각각의 맥락에서의 의미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저는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경계나 영역을 두지는 않습니다. 이 사회가 더 나아지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굳이 개인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거든요. 기부를 하는 방식도 있고요. 내가 개인이 해결하는 방식도 있고요. 아니면 연구를 하는 방식도 있고요.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굳이 우리는 왜 활동가가 되고 활동이라는 방식을 하고 그리고 또 왜 굳이 조직을 이뤄서 할까라고 하는 건 이유는 명확한데요. 내가 해결하고자 싶은 문제가 너무나 해결되어야 되고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해결되기.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역량을 넘어서야 문제가 해결을 할 수 있죠. 그러려면 우리는 조직을 이루어야 됩니다. 네. 공동체, 커뮤니티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조직을 이루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미션입니다. 특히 이거를 소셜 미션이라고 하는데 조직을 이루잖아요. 그러면은 민주주의랑은 조금 다릅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민주주의에서는 삶의 언어는 어떤 이슈가 있어요. 우리 공동체에. 그러면 이거를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n분의 1로 투표를 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선택한 의견이 채택이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방식이고 근데 일의 언어, 조직을 이루는 것은 뭐냐면요. 좋은 조직이고 훌륭한 조직일수록 미션에 맞춰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낸 의견 중에 가장 좋고 다수의 공감을 받는 의견을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션을 이루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의견을 선택하는 것이 기본적인 조직의 의사결정 원리입니다. 네. 그래서 미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전에는 특히 우리 사회는 그 미션을 중심으로 조직을 중심으로 조직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미션을 전하는데 굉장히 익숙하고 굉장히 훈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교육도 다 팀 프레젠테이션이고 내 실력이 얼만큼 되는지 보여줘야 되는 거고 다 그런 교육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리고 뭐 창업 같은 경우는 요 교육이 다 집중적으로 바깥으로 전하는 걸로 다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훌륭해서 굳이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물론 예전도 그랬지만 지금은 보다 더 효과적으로 구성원들에게 내 동료들에게 우리 조직을 중심으로 조직 안쪽으로 어떻게 조직의 가치를 전달하고 내재화시키는 게 핵심이 됐습니다. 특히 이거 안 되면 이제 채용도 안 됩니다. 네.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 조직에 왜 새로운 사람이 안 들어오지? 이게 안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말을 거는 방식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은 어떻게 말을 겁니까? 밥 먹었어요? 한국말 하기도 하고 외국 사람은 밥 먹은지 안 묻죠. 사생활인데 왜 물어요, 그죠? 헬로우라고 이제 하겠죠. 미국 사람들은 뭐 다양한 언어가 있는데 우리 말을 거는 방식도 언어가 있습니다. 일의 언어에서 우리 조직을 중심으로 바깥으로 우리의 가치, 우리의 존재유, 우리가 하는 일을 전하는 것은 뭐 사회적 가치, 우리가 하는 일을 정확히 측정하는 거죠. 어떤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지. 이거는 꼭 화폐나 숫자로 될 필요는 없고요. 그게 가장 쉽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거기에 얽매일 필요 없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해야 되고요. 말로 표현해야 되고요. 감정으로 표현해야 되고요. 어쨌든 시각화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좀 좋고요. 리포트는 뭐냐면 측정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전 전문 영역이거든요. 좀 일반 시민들이 대중들이 좀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표현하는 것을 임팩트 리포트라고 합니다. 보통 하고 그다음에 사용자 경험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뭔가 뭐 캠페인이나 어떤 미션이나 프로덕트나 뭐 이런 것들 상품 서비스 포함해서 프로덕트라고 얘기하는데 프로덕트를 만들 때는 이 프로덕트 품질이 중요하지만 이 프로덕트를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느낌을 가지는지 설계하는 것이 지금의 핵심이 됐습니다. 이거를 뭐 UX라고도 하는데 이게 있지만 우리는 여기 하나 더 해요. UX만 해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 더 해야 돼. 수혜자 경험이라는 것도 같이 설계해야 됩니다. 낙인 효과가 없어야 되고 같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져야 되고 상대방이 지원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주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이런 경험들을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안쪽으로는 뭐냐면 우리의 조직 문화가 어떤가라고 구성원들이 느끼는 거 이것이 말을 거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패턴 이제 어떻게 서로 대화를 나누느냐. 그 다음에 고객 여정맥처럼 사용자 경험자처럼 임직원 경험을 이렇게 쭉쭉 나열하면 채용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채용 공고를 낼 때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다음에 온보딩은 조직에 들어와서
정착하는 과정을 온보딩이라고 하고요. 몰입은 성과를 어떻게 내게 할 것이냐라는 거. 그 다음에 경력 개발은 이제는 우리 조직에 와서 우리 조직이 이 사람에게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고 넥스트 커리어를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 계속 같이 고민해줘야 돼요. 예, 그래야지 사람이 옵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퇴사할 때도 이제 그냥 헤어지는 게 아니라 좋게 헤어져야 이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리와 새로운 자원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빨리 해야 되는데 앞에는 좀 길었어요. 그래서 뭐 디지털 전환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는데 사실 디지털 전환은 말을 어떻게 거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전에 말이란 게 뭔지 우리가 왜 말을 잘하고 서로 다정하게 주고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훨씬 더 중요해서 도구는 사실 중요하지 않거든요.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면 개발한 분들한테 좀 무례한 거니까 도구는 두 번째라고 생각해서 앞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나누고 뒤에 차례차례 이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언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쓰는 표현들은 무슨 학술적인 전문적인 아닙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냥 제가 쓰는 언어로 표현한 거여서 편한 본인들의 언어로 그냥 들으시면 돼요. 이중언어 인재는 학술 영어긴 합니다. 연구된 언어긴 합니다. 스탠포드 사회 혁신랩에서 만든 인재에 대한 정의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가치의 언어와 비즈니스의 언어 양자 모두를 구사하고 융합과 소통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중언어 인재, 바이링결 인재가 넥스트 챔피언, 다음 세대의 리더가 되는 인재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과 인도 사람이 만났습니다.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이 만났습니다. 내가 한국말 예를 들어서 경아님이 미국 분이시고 영어를 쓰시는 분이시고 모국어로 저는 모국어로 한국어를 쓴다고 합시다. 그럼 둘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제가 한국말로만 말을 걸고 경아님은 저에게 영어로만 대화를 겁니다. 그러면 저는 영어 공부해서 좋긴 하지만 서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왜냐하면 내가 상대방의 언어로 얘기를 해줘야 되죠. 제가 영어를 썼을 때 경아님이 더 자기 존중받는 느낌이 들겠죠. 반대로 또 경아님이 한국어로 저에게 말을 걸어주면 저도 굉장히 기쁘겠죠. 존중받는 느낌이 들겠죠. 근데 우리는 일을 할 때 생각보다 자신의 언어로 얘기합니다. 우리의 조직에서 우리 평소 일할 때 쓰는 용어로 대중한테 얘기하고 이해관계자한테 얘기하고 뭐 창업으로 치면 소비자한테 얘기하고 이렇게 말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독직해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 이런 직독직해를 하면 소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융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뭐랄까 통번역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뭐냐? 사회 문제와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사회 문제고 이게 개선돼야 된다고 해결된다고 얘기하는 사람과 관심 없는 사람과 딱 그 접점이 누가 있습니까? 비영리 조직이 있고 활동가가 있습니다. 활동가 이 깊이 들어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국경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외교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랬을 때에 우리가 말을 거는 방식은 뭐여야 되냐? 우리 조직 구성원들한테 말을 걸 때 어떻게 걸어야 돼요? 가치의 언어로 걸어야겠죠. 조직 바깥 사람한테 걸 때 어떻게 걸어야 돼요? 똑같은 가치의 언어를 비즈니스의 언어나 어떤 그 지역의 언어로 통번역해서 들려줘야 됩니다. 조직 내부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가등님이 이제 계십니다. 너무 힘들어. 올해 너무 고생했어.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를 했어. 갈아 넣어야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는 이제 갈아 넣어야지 그게 말이 이제 실현이 되잖아요. 나의 피땀 눈물을 갈아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 그래서 진짜 나 퇴사하고 싶어요. 라고 옆에 동료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끝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동료를 가등님을 도와주고 싶은 동료가 가등님이 너무 필요하고 너무 사랑해. 우리 같이 계속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대표님한테 찾아가요. 예를 들면 가등님이 퇴사하고 싶대요. 근데 너무 고생했고 없어서 안 될 사람인데 퇴사 안 하게 같이 좀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직독직해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가등님과 대표님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경영의 언어 C레벨에게 퇴사라는 말은 그냥 끝이라는 거예요. 언어가 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요? 이번에 이번 캠페인 했는데 이거 진짜 사실은 다른 데에서 비슷한 캠페인 했을 때는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게 이 정도의 결과가 났다. 요새 가등님이 진짜 피땀 눈물 흘리면서 했는데 그 덕분에 좀 지친 것 같은데 약간 좀 쉴 수 있는 여유를 좀 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을까요? 그러면은 대표님도 좋은 사람 되고 가등님도 쉬고 좋지 않을까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가등님은 퇴사를 안 할 수 있겠죠. 퇴사라는 말을 굳이 꺼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표의 언어로 이런 게 통번역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대표님이 예를 들어서
자꾸 가정님만 얘기하니까 그렇긴 한데 선영님께 요즘 좀 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러면 선영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대표님이 선영님 딴 생각하는 것 같대요. 우리 대표님 있을 때 좀 잘 해봐요. 진짜 친절하게 카라멜 마키아토 같이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이제 파고 건들 수 없는 건드기. 이거는 실무자의 언어로 요새 대표님이 좀 마음이 좀 불편한 것 같은데 몰라요. 대표님이 불편한지 안 불편한지 저는 그건 관심은 없어요. 문제 해결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 조금만 분위기 조금 약간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봐요. 뭐 예를 들어서 회식을 뭐 한번 해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통번역을 해야 문제가 해결되겠죠. 파국을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직독직해가 아니라 통번역을 해야 된다. 우리는 통번역사다라는 것을 생각해주면 좋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늘의 주제가 이거죠. 디지털 전환은 꼭 필요할까요? 라고 이제 제가 같이 고민해보고 싶은 메시지인데 이거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언어로 통번역해봤습니다. 밑에 글들이 어떤 걸 보면 디지털이라는 단어도 안 들어가요. 어떤 통번역은 우리가 하는 일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조직 구성원이 회복 탄력성은 뭐냐면 우리 지치지 않는 조직 문화를 어떻게 만들까? 못 만듭니다. 조직은 무조건 지칩니다. 네. 조직을 만들어서 달성하려고 목표는 개인의 역량을 넘어서요. 개인은 무조건 지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쳤을 때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의 관점으로 가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근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는 제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네. 새로운 세대가 우리 조직에 계속 유입된다면. 구성원들 간에 서로를 수용하고 환대하는 대화가 많아진다면 이거는 제 언어입니다. 네. 환대라는 키워드 요새 꽂혀가지고 저희 목사님이 계속 요즘 얘기하셔가지고 책도 사봐. 그래서 환대가 뭐지?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책을 사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는 기술의 수용을 넘어서요. 일하는 방식의 성장과 성숙을 의미합니다. 성장과 성숙은 조금 다릅니다. 네, 어쨌든 성장과 성숙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저도 처음에 이런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었거든요. 지금 제가 이 강의 이런 얘기를 이제 나누지만 제가 처음 이런 걸 시도했을 때는 뭐 구성원들과 싸우고 울고 파국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착오를 그만큼 한 3년 겪었다. 한 4년 차 정도 되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라는 거여서 작은 희망을 드립니다. 네. 진심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진심이면 돼요. 네. 근데 진심이면 되는데 그거는 나만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나 그 문제 현장은 되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심도 전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제가 뭐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데 진심이면 안 되더라고요. 네. 뭔가를 진짜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뭐 저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쯤에서 좀 전문가의 의견을 좀 연구를 좀 가지고 오면 겉보기에 비슷해 보이는 팀들이 어떤 팀은 성과를 내고 어떤 팀은 프로젝트가 저조하고 목표 달성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가장 최근에까지 계속 이런 연구가 계속돼요. 가장 유명한 요즘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구글에 있는 모든 팀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내는 팀과 성과를 내지 잘 못하는 팀의 차이가 뭘까를 조사를 했는데 그게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예요. 제가 영어를 경상도에서 배워서 발음 사투리 같겠지만 영어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인데 이제 검색해 보시거나 구글 리워크 사이트 들어가면 영어 공부 굉장히 잘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구성원들의 스펙, 학벌, 역량, 직무 구성 이런 것보다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는 조직이 가장 프로젝트를 성공하더라. 심리적 안정감은 어떤 거냐면 실패나 실수를 얘기해도 같이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조직 팀이 같이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지 큰 도전을 할 수 있겠죠.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 영어입니다. 근데 그 전에 10년 전에 이 얘기를 하기에는 이 연구가 이제 10년 사이에 연구 기술도 발전하고 너무 복잡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10년 전 연구를 말씀드리면은 각 조직의 각 사람들에게 센서를 붙였어요. 그래서 제스처나 뭐 언어나 뭐 다 이런 걸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이거는 뭐 전문 분야로는 피플 애널리틱스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 이제 이 사람들 따로 만나거나 인터뷰를 안 해도 일 어떻게 하는지 안 봐도 센서에서 수집되거나 그 사람의 그 바이오그래피
그 스펙이나 이런 식별 정보 같은 것들을만 봐도 이 팀은 프로젝트 성공하겠다라는 게 90% 확률로 이제 맞춰진 프로젝트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중요했던 변수가 뭐였냐면 구글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와 유사합니다. 심리적 안정감. 뭐였냐면 커뮤니케이션 패턴이었어요. 평소에 구성원들이 대화를 어떻게 주고받느냐. 이게 어떤 그 구성원들의 지능, 성격, 직무 스킬, 직무 분야, 아니면 논의 이슈,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보다 압도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게 커뮤니케이션 패턴이고요. 한번 이제 본인의 그 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성원 모두가 거의 균등하게 말하고 간결하고 기본적인 소통한다. 네. 구성원들이 눈을 맞추고 이야기하며 대화 제스처에 활기가 있다. 이건 약간 미국 연구에서 좀 그런 것 같은데 저희는 제스처까지는 활기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한국은. 구성원들이 팀장뿐만 아니라 서로 직접 이제 대화한다. 업무 정보를 수직 관계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동료들끼리도 내일도 아니지만 서로 같이 얘기 나누고 이제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구성원들이 업무 외적 대화를 유지한다. 연인 결말이 어떻게 날까? 헤어지게 하면 나 찾아갈 거야. 이런 이제 대화들을 한다는 거죠. 손흥민이 어제 골을 넣었대. 근데 자살골도 넣었대.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구성원들이 흩어져서 이렇게 지금 흩어져서 외부에 와서 이런 강의를 듣잖아요. 그럼 돌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서로 어제 갔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어. 이런 걸 하는 거죠. 이러면은 거의 90% 잘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팀도 고민을 했어요. 저 혼자 고민했던 건 아니고 그때 2명이서 시작했거든요. 팀빌딩을. 둘이서 고민을 했어요. 둘밖에 없는데 고민이냐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팀은 일의 언어를 어떻게 이제 다듬어 볼까. 처음에 이렇게 고상하게 얘기하지 못했고 이렇다는데 우리도 어떻게 서로 대화해 볼까. 어떻게 일에 좋은 문화를 만들어 볼까. 이 정도로 이제 얘기했죠. 그랬을 때 처음에 이제 효율성의 언어를 도입했습니다. 스마트 워크. 그 다음에 인터널 브랜딩이란 것. 그 다음에 비폭력 대화 왔는데 효율성만 생각하고 1년 했었는데 팀 매출이나 팀 성과나 이런 게 한 2배 쫙 올랐어요. 진짜. 그러고 난 다음에 다 헤어졌어요. 번아웃되고 상처받고 싸우고 울고. 예.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성과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변화가 안 돼. 변화시킬 사람이 없어지면 어떡하냐. 팀이 사라지면 어떡하냐. 그 다음에 그래서 인터널 브랜딩이라는 걸 공부를 했고요. 이거는 미션을 다 동일한 정보량 개념으로 일치시키는 것. 일하는 문화 이건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했어서 괜찮아지는데 경력 보유 여성 2분이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가 경력 보유 여성분들과 같이 일을 해보자. 라고 해서 경력 보유 여성 2분을 왔는데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매니지먼트를. 네. 이 썰도 나중에 맥주 마시면서 많이 나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그럼 여기에 뭘 더 할까라고 했을 때 이제 비폭력 대화라는 거였습니다. 비폭력 대화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나도 상처 안 받고 너도 상처 안 받으면서 서로 할 말 다 하는 대화법. 이 이제 비폭력 대화인데요. 일단 코칭 관점이죠. 그래서 이런 걸 배우고 저도 이제 이런 걸 공부하고 뭘 받겠습니까? 제가 책을 받겠죠. 네. 책을 찾아다니고 이제 배우고 하면서 완전히 그 이전에 2배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금 팀들이 절반은 남아 있고 절반은 흩어졌거든요. 아직까지도 프로젝트 같이 해요. 같이 고민하고 지금 우리가 행사하는데 사람이 없어. 그럼 연차 쓰고 오고 이런 일들이 좀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 여러분도 아마 이 단계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3개 다 같이 하세요. 효율성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은 비폭력 대화는 너무 좋은데 제가 비폭력 대화를 얘기하기에는 저도 아직 부족하고 많이 수련 중이어서 스마트 워크와 인터널 브랜딩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 드릴게요. 시간이 벌써 30분이 지났어요. 3분의 1 했는데 좀 빨리 할게요. 인터널 브랜딩은 좀 쉽게 말하면요. 이런 책 있어요. 제가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근데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조직의 가치를 고객들에게 전달돼서 고객이 2번째, 3번째부터 그 우리 브랜드를 경험했을 때에 느끼는 감각을 브랜딩이라고 하거든요. 재구매 시점부터 일어나는 게 브랜딩입니다. 고객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브랜딩 워크숍을 해서 브랜딩 이렇게 쫙 했어라고 하면 브랜딩인데 고객 입장에서는 재구매부터입니다. 그 조직의 프로젝트에 2번째부터 참여했다거나 아니면 메시지도 2-3번 노출됐을 때 어떤 느낌이 되는지 이런 게 이제 브랜딩인데 이게
외부 고객들에게 전해지는 우리 후원자나 고객이나 뭐 정책 위반자 이런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 가치가 구성원들에게 동일하게 전해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대표자와 제가 좀 약간 스타트업 신에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리더의 지분이 크잖아요. 대주주니까. 그래서 대표라고 하는데 적당히 해석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또 리더십 그룹의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아니면 지금 완전 얼마 입사하지 않았거나 실무를 단계를 담당하고 있는 매니저 분들이 고객을 만나서 우리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을 때 동일한 수준으로 얘기가 전달됩니다. 인터널 브랜딩이 되면. 네. 그러면은 뭐가 좋아요? 관리자 입장에서 인수인계를 덜 해도 되겠죠. 내 시간이 좀 어쨌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얘기 들으면 아까 사용자 경험 UX 얘기했죠.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용자 경험과 임시간 경험이 일관된 가치관과 미션으로 이어지고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촬영이 되는데 잠깐만 움직일게요. 스티브 잡스처럼. 보통 여기서 이렇게 전달되는 걸 우리가 많이 생각해요. 워크숍 할 때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인터널 브랜딩은 여기서 출발해서 쭉 어떻게 전달될 것이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우리 조직은 어떤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될까라고 고민할 때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와 비영리를 골고루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 동구밭 같은 경우는 미션이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지속한 일상이에요. 그럼 동구밭은 어떤 문화가 돼야 될까요?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일하면서 어떤 감정을 느껴야 될까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일해야 돼요. 근데 연구소에는 장애인 없고 공장에는 제조 공장에는 장애인 있고 비장애인 없고 이러면은 미션에 안 맞죠. 예, 그래서 동구밭은 모든 공간에 장애인 사원들이 다 있습니다. 예, 그런 거고 지속 가능한 일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어떤 제품을 개발해야겠어요? 예, 지구와 사람에게 무해한 제품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동구밭은 전문 컨설턴트들이 다 액체 화장품 시장까지 넘어가자. 그러면 시장 규모가 훨씬 크니까 돈 넘을 수 있다. 그리고 뭐 제조와 자동화 하자. 그럼 투자할게 라고 했는데 동구밭에서 결과적으로 이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물을 안 쓰고 플라스틱을 안 쓰는 고체 비누만 만들겠다. 고체 화장품 만들겠다. 라고 해서 투자를 안 받고 그냥 그럼 우리가 가겠다. 우리가 가겠다. 라고 하고 최근에 투자를 안 받기로 결정했어요. 그래도 매출 한 150억 이상 합니다. 네. 그리고 지구를 닦는 사람들이라는 비영리 조직이 있습니다. 여기 미션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구 닦기 목소리 내기 온기 찾기예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조직 내에서 지구를 안 닦고 있어. 뭐 종이컵이 막 이렇게 엄청나게 써. 쓰레기를 누가 뭐 정리를 안 해. 길 가다가 복도에 휴지가 있는데 아무도 안 줘. 이러면은 이제 안 되는 거죠. 목소리 내기. 구성원들이 조직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돼. 예. 그 다음에 온기 찾기. 일하면서 뭔가 따뜻하고 다정해야 돼. 예.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조직 문화를 만들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예. 여러분들도 아마 미션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진짜 파워풀해집니다. 네. 그리고 스마트 워크는 조금 이제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 전제가 그겁니다. 스마트 워크는. 모든 사람은 히어로가 될 수 있다. 히어로다. 근데 그 발동 조건이 달라요. 능력 발동 조건. 커맨드가 다른 거예요. 전문 용어 썼죠. 옛날 사람이라서. 옛날에는 이렇게 스틱으로 게임을 해서 커맨드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전통적인 역할은 고정된 시간, 장소, 방법입니다. 근데 조금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요. 저희는 항상 그 다양성의 관점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예전 거라고 좋지 않다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제조업이 유연 근무 할 수 있나요? 절대 안 됩니다. 예. 트래디셔널 워킹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런 미션을 서로 느끼게 해줄까의 관점으로 제조업은 접해야 돼요. CS 팀이 있어. CS 팀이 출퇴근 자유롭게 하면 되나요? 근무 시간 안 되죠. 왜냐하면 고객과 약속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 보셔야지 뭐가 더 좋고 나쁘다의 개념은 아닙니다. 하지만 각각이 왜 생겼고 어떨 때 효과적인지는 알고 있으면 좋아요. 예. 그런 관점으로 봐주세요. 전통적인 우리나라도 제조업 중심이기 때문에 다 저런 문화로 많이 되어 있죠. IT 산업이 부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네. 고정된 시간, 장소, 방법으로 일하는 거고요. 이제 보통 우리가 스마트워크가 재택근무를 좀 혼선을 겪고 있는데 좀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재택근무나 유연근무는 텔레워킹을 얘기합니다. 원격 근무, 시간과 장소로 뭐 카페에서 일하던, 집에서 일하던.
뭐 이런 걸 얘기하고요. 스마트 워크는 뭐냐면 효율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과 장소, 방법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고요. 그래서 업무 수단,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새벽에 집중이 잘 돼서 일이 잘 돼요. 예, 저도 막 새벽 3시에 SNS 글 쓰면 되게 잘 써지거든요. 근데 막 제가 오후 3시에 썼다 그러면 좋은 글이 안 나와요. 예,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어떤 사람은 9 to 6 일할 때 좋은 퍼포먼스가 나와요. 좋은 결과가, 품질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저녁에 밥 먹고 난 다음에 고양이랑 시간 보내고 저녁에 이제 일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와요. 예, 그런 사람들을 다 같이 그냥 9 to 6로 일을 하면 퍼포먼스가 나올까요? 나오는데 더 나은 퍼포먼스, 원래 낼 수 있는 퍼포먼스는 나오지 않겠죠. 네, 이게 스마트 워크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워라벨이랑 좀 다른 개념인데요. 생산성을 올려서 효율성을 올리면은 2시간에 할 수 있던 일을 1시간에 하면은 1시간이 남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생산성이 올랐다. 효율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워라벨처럼 뭐 워라벨의 담론으로 접근하자면 그럼 1시간을 쉬어야 되나? 그렇지 않고요. 이건 뭐냐면요. 구성원들에게 자기 삶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돌려주는 방식이에요. 그 남은 1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주체성을 연습할 수 있도록.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1시간 남은 시간에 쉬어요. 그래야지 일의 질도 올라가고 삶의 질도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1시간 남았을 때 자전거를 타야 돼. 그래야 일의 질도 올라가고 삶의 질도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맛있는 걸 먹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커뮤니티를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교육을 받아야 되고, 저 같은 사람은 또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일의 질과 삶의 질이 다 올라가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거를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확보해 주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스마트 워크의 철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스마트 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또다시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각각 한국에 살고 있지만 다 시차가 다르다고 가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외국에 살고 있는 영국에 있는 사람과 같이 일한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시차에. 예. 그래서 이러려면 뭐가 중요하냐면요. 의도와 맥락을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질문 2개 있죠. 하나 뭐예요? 지금 바쁘세요? 절대 하면 안 돼요. 이거 왜냐면 안 바빠도 바쁘고 바빠도 바빠요.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걸 굳이 왜 물어요? 이거 하면 안 돼요. 가장 비효율적인 단어입니다. 그리고 2번째 비효율적인 단어는 이전에 제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가장 비효율적인 단어. 그냥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뭐 책임 찾아서 뭐 합니까? 예. 어차피 내가 기억 못해서 놓친 건데. 그리고 말 안 했을 수도 있거든요. 예. 2개는 절대 뭐 가장 비효율적인 단어예요. 예. 그래서 이거 안녕하세요. 저게 저거예요. 지금 바쁘세요? 기다려요. 그러면 상대방이 대답할 때까지. 예. 그럼 나도 바로 대답하기 좀 애매해요. 안 바쁜 것 같아서. 근데 요즘 카톡으로 하면 또 일이 사라져가지고 좀 애매하긴 한데 치사한 기능이야. 그 기능 굉장히.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서로 한참 걸려요. 얘기하는데 원하는 답변을 듣기. 예. 그리고 이거는 쉽게 말하면 나는 선한 의도로 하지만 상대방을 좀 배려하기 위해서 괜찮아요? 바쁘세요? 뭐 이렇게 묻는 거긴 하지만 상대방의 몰입을 뺏어버립니다. 예. 그러면 몰입이 뺏기면 집중력이 뺏기면 어떻게 돼요? 업무 품질이 떨어집니다. 업무 품질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해결하려고 싶은 문제에 빨리 못 도달해요. 예. 그래서 맥락을 다 써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비즈니스의 일의 언어는 무조건 목적이 제일 위에요. 좀 버릇없어 보여도 무조건 외적이어서 뭐 어떤 자료를 몇 시까지 요청하고 싶어요 하고 쓰고 그 다음에 이유를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로는 대답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내일까지 강연 자료 요약문 하나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의 시간이 굉장히 낭비돼요. 왜 내일까지지? 강연 자료 줬는데 요약문 왜 필요하지? 요약문은 어떤 용도로 쓰길래 어느 정도로 줘야 되지? 그때부터 나의 머릿속은 혼선이 되고 입사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주니어 분들은 무슨 말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혼란의 이제 시기를 겪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강연이 끝나면 당일 저녁에 참가자들이 강연 자료 문의가 많아서 모든 내용이 담길 필요는 없지만 참가자들이 강연 핵심 내용을 상기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상대방의 시간을 굉장히 많이 아껴주겠죠. 심지어 이런 경험을 한 번 한 상대장은 다음 강의를 다음 할 때도 미리 이걸 준비해서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
일을 잘한다는 게 꼭 내가 역량이나 스킬이 는다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똑같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커뮤니케이터에 살아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중요하다는 걸 얘기 드리고요. 그리고 보통은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할 때 한 3시간 한 2회차 정도 하는데 지금 90분 만에 빨리 하기 위해서 좀 많이 걷어내긴 했습니다. 핵심적인 것만.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문과를 나왔습니다. 보시면 윤리학. 네. 뿌듯하네요. 네, 기능 써봐서. 윤리학을 전공한 건 아니고 제가 저기 약간 썰이긴 하지만 28살에 이제 전역을 했어요. 네. 출입국 금지 당해가지고 26살에 이제 끌려갔다가 게임하다가 그래가지고 복학했는데 대학교 2학년이더라고요. 예, 근데 때마침 약간 그때 뭐 이건 개인적인 거긴 하지만 이제 기독교 신앙이 생겼는데 뭐 생전 처음 들어보는 뭐 소명이란 게 있더라고요. 뭐지? 했는데 나도 삶의 목적이 있을까 싶어서 이제 인문계 모든 수업을 다 들었습니다. 예, 주 한 25학점, 30학점. 예, 그때부터. 어차피 난 늦었고 28살 대학교 2학년인데. 그렇게 듣다가 3학년 되니까 이제 윤리학, 사회학, 역사학 이렇게 3개 남더라고요. 그래서 막 역사학은 다른 학교까지 가서 들었어요. 그랬었는데 그래서 다양하게 좀 알게 되긴 했는데 윤리학에서 이제 선택을 할 때 공리와 정의, 공리주의랑 정의론 이걸 다 아시죠? 큰 가로 세로 축을 가지고 이제 의사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터에서 공리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뭐냐면 무조건 같이 일했을 때 시간을 아껴줘야 돼. 그 사람이랑 같이 일했는데 시간이 안 아껴졌어.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같이 일할 때 좋은 동료는 1번은 무조건 시간을 아껴주는 동료입니다. 예. 그래서 뭐 자료를 메일을 하나 보낼 때도 뭐 자료 첨부해주거나 관련 링크 걸거나 이렇게 해주면 상대방 시간을 아껴주겠죠. 예. 그리고 뭐 메일을 보냈는데 참조 CC를 걸었어. 그러면 상대방 시간을 아껴주겠죠. 다시 설명 안 해도 되니까. 가치는 뭐냐면은 어떤 좋은 경험을 이제 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해봐야 돼요. 이거 꼭 집적 안 해도 어깨 너머로라도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일의 과정을 계속 공유해 줘야 돼요. 일의 효율성을 높여봅시다. 못 높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봐야 어느 부분에서 높일 수 있는지 알게 돼요. 예, 그래서 중간중간만 한 사람들에게 효율성을 요구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 사람이 경직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요. 아껴준다는 게 그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대표라고 합시다. 대표는 아니지만 대표라고 했을 때 저희 구성원에게 저기 현금 흐름표 6시까지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때부터 구성원은 이제 헬게이트가 널리고 시간이 엄청나게 낭비되는 거죠. 현금 흐름표를 왜 달라고 하는 거지? 왜 6시까지지? 현금 흐름표가 무슨 의미지? 왜냐하면 회계 담당자가 생각하는 현금 흐름표와 CEO가 생각하는 현금 흐름표는 완전 다르거든요. 회계 담당자가 생각하는 현금 흐름표는 6시까지 못 만듭니다. 오늘 얘기.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말을 이렇게 하는 거죠. 7시에 이제 외부 이제 기업이랑 이제 미팅이 있는데 그때 우리 지금 재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파악을 하면은 우리가 사업을 이제 조금 트라이 해가지고 가지고 올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5억을 제안해서 거절됐는데 1억을 제안하면 승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럼 뭐 1억을 해서 거절이 된 그쪽이 예산이 안 되는데 5천만 원을 제안하면 승인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5천만 원이 되는 사업을 내가 1억 제안해서 안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 현금 흐름이 지금 재무 상태가 어떤지를 봐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요청하는데 6시까지 주면 내가 한번 보고 7시에 미팅해서 이런 미팅을 하고 의사결정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그러면 한 달에 고정비 얼마고 지금 얼마 남았고 지금 예상이면은 12월까지 번레이트 현금이 이제 줄어드는 속도를 말하는 거죠. 그게 재무상이 어떻게 되고 그럼 이 정도 자원을 끌어들여 와야 되는구나라는 걸 하고 대표님이 제가 요청한 제가 필요한 자료에 또 센스를 발휘해서 형광펜을 딱 그어서 주겠죠.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야. 근데 내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냐에 따라서 일 잘하는 사람이 되고 답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탓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게 심지어 업무를 더하여 줄 때도 시간을 아껴주는 관점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하고요. 이제 적용 사례 이제 20분 남았는데 빠르게 달려보겠습니다. 디지털 협업이라고 하면은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냥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첫 걸음을 이 세 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은 일단은 디지털 협업이 되려면은 클라우드 서버에 자료가 있어야 돼요. 자기 개인 PC에 저장돼 있으면 안 됩니다. 협업 절대 안 됩니다. 예, 그거는 그냥 티타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클라우드 서버에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클라우드 서버에 있어야지만 어떤 자료를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예, 클라우드 서버에 없잖아. 내 개인 PC에 있잖아요. 그러면 뭐 자료 요청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받아. 근데 뭘 수정됐어. 그럼 또 다시 받아. 예, 그러고 그럼 또 업데이트돼. 또 다시 받아. 그러면 세 개 중에 뭐가 최근 버전이지? 그때부터 다시 또 원점으로 제가 이전에 말하지 않았어요. 바쁘세요? 이게 하면 안 되는 말 하게 되는 거예요. 예. 클라우드 서버를 하게 되면 뭐가 가능하면 공동 작업이 가능합니다. 스프레드시트에서 제가 사업 집행 내역을 하나의 표로 만들어서 은행 내역을 로우 데이터 시트에 붙여놓으면 자동으로 머지되는 함수를 스프레드시트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 엑셀로 되어 있으면 나만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나 휴가 언제 갑니까? 그죠? 네. 근데 어쨌든 스프레드시트로 이제 옮기면은 이거를 여러 명이 동시에 작업할 수 있어요. 네,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시간이란 것은 한 사람만 독점할 수 있거든요. 내 파일이 그리고 내 PC에 있으면 그 파일은 나만 쓸 수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하나의 일을 예를 들어서 1, 2, 3이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 혼자 하면 1을 끝마치고 2를 하고 난 다음에 3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같이 공동작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1을 하고 경아님은 2를 하고 가등님은 3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1을 하는 시간에 2, 3까지 다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시간이 줄어듭니다. 네. 그러려면은 공동작업을 하는데 다 자기 기준대로 나는 마침표를 찍는 스타일이에요. 마침표를 안 찍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큰 따옴표랑 작은 따옴표를 구분해요. 나는 둘 다 어떤 거 어때? 이렇게 하면은 공동 작업을 했는데 다시 또 제가 이전에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바쁘세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표준화입니다. 이건 뭐냐면 약속. 예.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할지, 파일명은 어떤 식으로 할지 예를 들면 이 사용법에 대한 매뉴얼을 같이 이제 협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핵심이고요. 요거 세 가지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아사나운재단에서 엠포럼이란 걸 하는데 거기서 이제 비영리와 기술의 변화에 대한 세션을 모더레이터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오늘 60분 안에 다 얘기 못할 것 같아서 가장 중요한 걸 앞단으로 당겼습니다. 앞단으로 당겨가지고 우리가 디지털 전환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사업 계획서 방식에 되게 익숙하거든요. 종합 계획과 최종 목표를 세워요. 근데 모르는 일을 어떻게 종합 계획과 저걸 세웁니까? 예, 그래서 사실 디지털 전환은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첫 걸음을 어디에 찍을까를 정하시면 돼요. 첫 시작을 뭘 할까? 최종 목표는 그냥 우리 조직이 성장하거나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거 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가 이렇게까지? 약간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작게 시작해서 작게 실패하는 것이 더 크게 배운다. 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디지털 전환 팀빌딩 할 때 협업 문화 만들 때 저랑 같이 일했던 동료 2명이서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한 팀에서만 적용을 3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3년 차 정도 되니까 회사에서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노션 이런 구글 드라이브 결제 다 제 돈으로 했어요. 왜냐면 나는 성장하고 싶고 나는 문제 해결하고 싶고 이 문제는 해결돼야 되니까. 네, 그렇게 했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안 됩니다. 생각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첫 걸음을 그럼 어디 찍으면 좋을까라고 하면은 클라우드 서버, 그 다음에 스프레드시트, SEO. SEO 잠깐 얘기 드릴게요. SEO는 뭐냐면 검색 엔진 최적화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또 경상도 사투리 쓴다고 오해하실까봐 한글로 검색 엔진 최적화. 디지털에서 언어는 뭘까요? 구술과 다르게 글과 영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코드로 변환이 가능해요. 디지털은 어차피 0101이거든요. 글이 되게 중요하고 지금은 글이 더 중요해진 게 있죠. 왜 그렇죠? 생성 AI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성 AI가 왜 대박이냐면 혁신적이냐면 말을 할 수 있고 글을 쓸 수 있으면 누구나 개발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전에는 그 코드를 익혀야지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말할 수 있고 글 쓸 수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러니까 파급력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글로 쓰면 이제 무조건 뭐든 다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생성 AI가 생긴 덕분에 챗GPT 때문에. 영상도 마찬가지고 지금 구글에서 제미나이 이번에 오픈했죠. 그거는 멀티모달이라고 해서 챗GPT는 언어 생성 대형 언어 모델이거든요. 언어로만 학습을 했어요. 글자로만. 근데 제미나이는 영상까지 이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에 검색해서 필요한 내용을 찾을 수도 있어요 이제. 하여튼 엄청난 시대가 왔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사업 결과물이나 이런 거 만들 때 기존에는 종이 책자와 PDF 파일을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하셨죠. 근데 PDF 그러니까 그 디지털 언어로 이제 글과 영상이란 건 뭐냐면 핵심은 그거예요. 검색될 수 있게. 근데 PDF 파일로 돼 있으면은 그 PDF 제목을 정확하게 치지 않는 이상 그 PDF 제목을 쳐도 검색이 잘 안 되고 검색이 안 되는 이상 그게 검색이 안 돼요. 그럼 애써 만든 자료가 내 후원자나 고객이나 정책 위반자에게 도달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책자와 PDF가 의미 없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기존에 잘 하시니까 그대로 하시고 다만 여기에 하나를 더 더해줄 게 뭐냐면은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거나 PR 자료를 만들어야 돼요. PR은 보도 자료와 영상.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 채용도 잘 안 돼요. 뭐 검색을 했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지원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는 사람은 오는 거죠. 그러다가 아는 사람이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이.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또 스티브 잡스처럼 하면은 저희도 이렇게 이사회 후기 뭐 강의 자료는 필요하시면 얘기하시면 다 전달 받으실 수 있고 이사회 후기나 행사했던 것들을 다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요, 글을. 검색 다 되겠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공익법인에 왔을 때 사담총회라는 게 있는데 완전 헬게이트인 거예요. 이게 뭐지? 막 인감은 왜? 막 은행도 아닌데 약간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없어요. 다 PDF 파일로 있고 막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다 사단법인 회원총회 운영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사단법인 총회 검색하니까 제가 쓴 글이 1번에 걸리겠죠. 그러면 여기 들어왔다가 임팩트 얼라이언스 알게 되겠죠. 요런 걸 이제 얘기하는 거고 영상은 왜 이 사업에 영상 제작이 있어서 저도 굉장히 이제 좋은데 만약에 내년에 한다면 아예 CSR 필름 페스티벌 출품을 위한 영상을 만들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여기에 대기업부터 비영리 조직, 민간 조직까지 CSR 관련 필름이 한 90개 매년 출품작이 올라옵니다. 그 중에 무이라는 조직에서 모두의 1층이라고 계단 경사로를 설치하는 CSR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동구에 조례 입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3,000명의 설문을 받아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성동구에 찾아가서 이제 조례 입법 예고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디지털 세계에서 언어라고 보시고 굉장히 좀 이렇게 퀄리티보다도 일단 많이 남기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하다. 글로 풀어서 이제 올려서 검색이 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20대에는 유튜브로 검색하고 인스타그램으로 검색을 해요. 그리고 DM으로 대화를 여기 다 20대이신 것 같은데 제가 죄송합니다. 10대는 구글 검색 안 하고 틱톡에서 검색합니다. 예를 들면 환경 뭐 플로깅 구글 검색 안 합니다. 네이버 검색 안 하고 10대들은 틱톡에서 검색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게 이제 디지털의 언어라는 거죠.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빨리 할게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시작은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핸드폰에 들어가서 네이버든 구글이든 여러분도 조직명 쳐보세요. 그러면 이거 구글 서치 콘솔이나 네이버 서치 어드바이저 등록 안 하셨으면 저희랑 다르게 뜰 거예요. 이런 게 생각보다 공신력을 줍니다. 여기 등록하면은 조직이 이렇게 뜨고 미션이 이렇게 딱 뜹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에 소셜 임팩트를 지향하는 조직들 협의체 임팩트 얼라이언스입니다. 여기랑 네이버랑 여기가 똑같거든요. 근데 여기에 저희 핵심 미션과 다른 게 써 있어요. 그러면은 오해하겠죠. 여기는 이걸 하는 곳이구나 라고 볼 텐데 여기 다른 게 써 있으면 그걸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되게 기본적인 거긴 한데 생각보다 좀 쉽게 하면서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그 홈페이지를 만들 때 웹 접근성 좋게 만들면 자동으로 저걸 해줘요. 물론 이제 구글 서치 콘솔에 등록하면 좀 더 다듬을 수 있는데 네이버는 등록 안 하면 여러분 지금 검색해 보시면 등록 안 한 분들은 일반 뭐 그냥 블로그 비슷하게 뜨실 겁니다. 홈페이지가. 그리고 밑에 첫 줄이 뭐가 나와 있는지를 보시고 그게 우리 핵심 가치랑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그 구글 스프레드시트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구글 스프레드시트와 구글 문서가 디지털 협업에 대한 감각을 익히기 가장 좋아요. 그래서 굳이 처음부터 슬랙이나 뭐 아니면 뭐 아사나는 뭐 IT 조직 아니면 쓸 일도 없고 노션이나 이런 걸 도입할 필요 없이
구글 스프레드시트랑 구글 독스를 먼저 시작하시면은 협업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필요한 거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감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첫 걸음을 어떻게 쉽게 작게 시작할 것이냐로 생각하시면 되지. 종합 계획, 뭐 장기, 중장기 전략, 뭐 이렇게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출퇴근하면서도 이제 핸드폰으로 할 수 있죠. 덕분에 저도 출퇴근하면서 일할 때 많고 네, 그렇게 문제 해결돼야 되니까요. 네, 세상이 더 나아져야 되니까. 네. 그렇고 이게 또 지금은 이런 온라인으로 클라우드 서버에서 하니까 이런 온라인 다른 툴들이랑 연계가 바로 돼요. 예, 오프라인은 이렇게 못 하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뭐 제피어 같은 거는 뭐 자동화 툴인데 예를 들면 구글 설문으로 행사 접수를 받았어요. 그럼 거기 설문에다가 뭐 내 연락처랑 이메일 같은 거 이제 입력을 하잖아요. 그럼 그 연락처랑 이메일로 자동으로 신청 확인됐습니다와 공지 메시지가 자동으로 발송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신청을 했으면은 내 슬랙이나 잔디로 누가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몇 명이 접수했습니다. 이런 게 푸시가 자동으로 온다거나 뭐 구글 독스로 뭐 연차 신청을 했어. 그러면 이제 슬랙이나 잔디에 자동으로 푸시가 와요. 그럼 이제 승인 오케이 버튼 누르면 다녀오세요 하면 되는 거겠죠. 예를 들면 뭐 구글 캘린더에 또 등록 자동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GPO는. 챗GPT는 뭐 이제 말해 뭐 하겠습니까? 제가 뭐 텍스트로 일을 하면 좋은 게 제가 엑셀에서 어떤 작업을 해요. 반복 작업을. 그거를 1번 1의 순서대로 씁니다. 1, 2, 3, 4, 1번 뭐 하고 난 다음에 뭐 B1 셀에 뭐를 해주고 뭐 함수를 뭘 적용해주고 쭉 써요. 그다음에 챗GPT에 넣어서 앱 스크립트 함수 작성해줘. 그러면 걔가 짜줘요. 제가 코드를 하나도 모르거든요. 앱 스크립트 등록을 해요. 버튼 하나 누르잖아요. 작업으로 쫙 해줘요. 그래서 제가 해외 납부 영수증을 이걸로 합니다. 자동으로 사업자 등록증 바꾸면서 변경되는 내용들, 납입 일자랑 금액을 자동으로 하면서 내가 원하는 폴더에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PDF로 저장해줘 라고 이렇게 차례대로 써요. 그럼 얘가 짜줘요. 누르면 한 100명 쫙 나와요. 그냥 PDF로. 네, 뭐 그런 게 가능해졌습니다. 구글 문서는 이런 거예요. 이게 제가 아까 엠포럼 토크를 했거든요. 근데 다 너무 바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어떤 얘기를 대충 할까 모여서 한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모더레이터였으니까 저렇게 대본을 짜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구글 문서 링크를 보내요. 그러면은 다른 패널 분들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수정 사항이 있으면 얘기를 하고 의견을 달아요. 그럼 저도 의견을 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수정을 해요. 예, 그리고 스프레드시트나 구글 독스 이 클라우드 서버에서 하면 뭐가 좋으냐면 누가 언제 뭘 수정했는지 다 남아요. 그리고 언제든 그때로 돌아갈 수 있어요. 파일 날라가잖아요. 구글 전화하면 다 복구해줘요. 예, 이런 게 이제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도구 얘기했었는데 이 도구에보다 중요한 거는 첫걸음이 되게 중요한데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가 업무를 할 때 그러니까 구슬로 업무를 주고받는 것을 디폴트, 이제 개발자들이 기본값을 디폴트라고 이제 쓰는데 기본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구슬로 대화 업무를 요청하고 업무를 하는 거를 기본값으로 할지 텍스트로 기본값을 할지가 핵심인데 디지털 협업은 텍스트로 기본값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다 글로 남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가 얘기했죠. 제가 이전에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무슨 답변 돌아왔나요? 안 하셨는데요? 못 들었는데요? 그냥 1000년 전에 돌아가서 1000년 뒤로 가서 이 질문에도 이 답변 나옵니다. 예.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 정해진 답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얘기가 의미 없고요. 텍스트를 하는 게 좋고 구슬은 제가 지금 구슬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말을 저만 독점하고 있잖아요. 동시에 못 하잖아요. 근데 디지털로 하죠? 그럼 저희 회의할 때 스프레드시트에 접속해가지고 위에 이름 써놓고 옆에 안건 써놓고 자기 생각을 다 써요. 동시에. 예, 그럼 15분만 하면은 뭐 10명이든 20명이든 동시에 의견 다 남아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읽고 난 다음에 회의를 해요. 근데 지금 챗GPT가 있으니까 긁어 넣어서 각각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서 뭐 요약해줘 이런 것도 가능하고 모든 의견을 아우렀을 때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뭘까 이런 것도 챗GPT가 막 얘기해줘요. 물론 그걸 맹신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의사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만 하면 되는 거지. 어쨌든 그게 되게 중요해서 저희는 노션으로 관리를 했는데 노션에 등록하지 않고 말로 하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데 제가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 리더니까 저는 말로 하면 편하잖아요. 주로 제가 적어요. 매니저님들은 다 글로 물어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근데 적응하고 나니까 서로가 굉장히 편하다라는 거고 근데 막 굳이 뭐 우리 점심 뭐 먹어요를 텍스트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급해 막 빵꾸 났어 뭘 빨리 해야 돼 그런 건 전화해야죠. 그러니까 기본값을 뭘로 하느냐지
뭐 우리가 이거 텍스트 파시즘을 하자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도구를 보통 시작할 때 이제 접근성이란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도구를 쓰거나 어떤 약속을 할 때 저 관점을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고 작업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고요. 보통은 그룹웨어를 쓰고 지메일 보통 많이 그 구글 워크스페이스 많이 쓰시죠. 뭐 팀스? 팀즈? 나 이렇게 쓰시죠. 그다음에 업무용 메신저는 잔디도 있고 슬랙도 있는데 저는 이제 두 개 다 써봤는데 말했지만 도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철학을 우리 미션을 어떻게 녹여서 어떤 방식으로 얘기하는 게 편하지 카톡으로 해도 돼요. 텔레그램 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할 일 관리는 이제 노션으로 저희가 했었는데 핵심은 지메일은 핵심이 뭐냐면 CC 필수. CC 없이 메일 보내면 저희는 이제 긴급 회의 소집합니다. 삐뽀 누가 CC를 안 걸었다. 누구냐? 약간 이렇게 재밌게 하긴 하죠. 근데 어쨌든 CC는 무조건 걸어야 돼요. 네. 안 걸면 안 돼요. 네. 그러면은 맥락을 몰라요. 네. 그래서 가장 흔히 겪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룹웨어를 안 쓰고 지메일 계정으로 공용 계정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뭐 예를 들면은 impactalliance@gmail.com 이러면은 그 메일을 담당자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보잖아요. 그러면은 한 명만 봐요. 아무도 그 메일에 어떤 메일이 주고받는지 모르고 대체적으로 리더가 모를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매니저는 리더한테 메일 온 내용을 보고해야 되죠.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 그 시간에 현장에 나가서 긴급 구호 한 번 더 하는 게 훨씬 더 임팩트 있지 않아요? 그죠? 예. 좀 나중에 맥주 한잔 하셔야겠네요. 분노가 많으시면. 저도 분노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는 그렇게 하고 이제 잔디는 업무용 메신저인데 예를 들어서 업무용 메신저로 중요한 업무를 요청을 하면은 계속 마우스 휠 올리다가 끝나요 일이. 예. 그래서 그 업무용 메신저는 휘발성 한번 얘기하고 물어보고 한번 답변하고 다시 찾을 필요 없는 거 그런 것들만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통의 우리가 업무 요청을 할 때는 그 최초의 업무를 요청한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를 계속 확인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예, 그걸 이제 업무 트래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정을 다 확인하면서 하는 거. 그거를 저희는 노션이 적합해서 그렇지 노션 짱짱 이런 거 아닙니다.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네. 왜가 되게 중요해요. 노션을 왜 쓰셨냐 그러고 하면은 이건 뭐 슬랙을 왜 썼냐 뭐 플로우를 왜 썼냐 뭐 카톡을 왜 썼냐 이랑 같은 질문인데 결국 우리는 어떤 고객의 문제를 세상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는 어쨌든 세상의 어떤 소외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해결하는 건데 그래서 좋은 일이잖아요. 필요한 일이고.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이랑 좋은 문화를 일하고 싶었어요. 단순해요. 그랬었는데 그랬을 때 좋은 사람들과 좋게 일하는 방식은 뭐냐면 한 팀이 되어서 이제 일하는 거였고 그 팀이랑 우리가 생각한 팀은 어떤 거냐면 서로의 일과 삶에 기여할 수 있는 공동체가 회사라는 조직에서 가능할까? 제일 처음에 했던 이제 그 질문을 이제 같이 했었고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도전하는 일들은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에 도전을 하죠. 그러니까 활동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많이 알리고 변화시키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개인이 아닌 팀이 필요한데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떤 질문을 하겠어요? 팀을 만드는데 가장 장애물이 되는 건 뭘까? 그걸 없애보자 라고 했을 때 다양합니다. 근데 저희 구성원들의 기질이 이 조합이 돼서 정의한 가장 큰 허들은 뭐였냐면은 정보격차와 의사결정 구조였어요. 왜 리더십이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할까요?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조건 더 좋은 의사결정을 99% 물론 그 통계를 뛰어넘는 뾰족한 사람은 어디나 있지만 나는 그 사람일 리가 없고 어쨌든 95% 그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왜냐하면 대표분의 성향, 회사의 재무 상태, 이 산업의 흐름 이걸 알고 있는 그다음에 매니저들의 컨디션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사람, 대표님이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있었냐 없었냐 뭐 이런 걸 아는 사람이 하는 아이디어와 그냥 본인 일만 하고 있는 사람의 그 매니저라는 직무는 이제 본인 일을 잘하면은 최고가 되는 역할을 맡긴 거잖아요. 간혹 뭐 그 이상 협의되지 않은 그 이상 일도 맡기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보다 당연히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은 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좋은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조직이 그 사람 중심이 되고 그 사람이 권력이 됩니다.
근데 권력이 나쁜 게 아니라 건강한 권력만큼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건 없거든요. 예, 최고의 솔루션이죠. 건강한 권력. 근데 권력이 생기면 나빠지기 굉장히 쉽다라는 겁니다. 조직에서 권력이 생겨나는 거는 결정적인 순간이 어떤 거냐면 모두 다 합의한 기준을 그 사람만 안 지켜요. 이게 군대가 그런 문화거든요. 예, 군대 많이 변해야 됩니다. 특히 옛날. 예. 왜냐하면 병장이 됐을 때의 자유는 뭐냐면 남들 다 하는 거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수많은 여성 리더십들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조직에서 여성 리더십들을 군대 문화를 경험하지 않은 들을 채택해서 밸런스를 맞춰 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딴 거 없어요. 내 업무를 뭐 대단하게 티타임을 하고 요새 유행하는 원어원 뭐 이런 걸 해야 동료 성장하는 거 아니고요. 아, 물론 성장하죠. 근데 내가 하는 업무를 공유만 해도 어깨너머로 다 성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업무를 모두가 다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전 팀의 자기의 모든 일을 공동 데이터베이스에 노션으로 다 등록을 해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아까 표준화가 있죠. 그럼 자기 방식대로 다 등록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이해하는데 또 시간이 낭비돼요. 그래서 이렇게 항목을 다 정하고 그 각각 항목에 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이렇게 다 기재를 해놔요. 템플릿에. 노션에 템플릿 기능이 있어서 누르면은 미리 세팅해둔 템플릿이 딱 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은 항상 조직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게 할 것이냐, 동료가 같이 책임질 것이냐, 조직이 같이 책임져 줄 것이냐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 매뉴얼은 이런 취지로 만들었고 각각 항목은 이러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라고 교육을 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개인이 책임져 주는 방식은 이제 교육한 거를 제대로 익히고 적용하는지 안 하는지가 오로지 개인에게 달려 있어요. 이게 개인이 책임주는 방식. 조직이 책임주는 방식은 템플릿에 아예 매뉴얼로 적어놔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까먹어도 여기를 보면 되겠죠. 이게 조직이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좋은 예는 아닙니다. 근태는 기본이어서 좋은 일은 아닌데 어떤 분이 계속 지각을 합니다. 상습적으로. 예. 그런데 개인이 책임지는 방식은 왜 지각을 하면 안 되는지 알려주고 근태가 왜 중요한지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지각을 하면 페널티를 주고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로지 그 다음부터는 이 개인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지키냐 안 지키냐에 달려있죠. 근데 갑자기 내가 몸이 아프거나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뭐 그런 일이 있으면은 노력을 할 수 있나요? 예, 이게 능력주의 한계거든요. 그래서 근데 조직이 책임져 주는 방식은 뭐예요? 유연근무를 채택하는 거죠. 그러면 그 조직에서 지각이라는 단어가 없어집니다. 10시 반에 출근하면은 10시 반 너무 어쨌든 9시 반에 출근하면 6시 반에 퇴근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좋은 예는 아니라고 있습니다. 약속한 기준 시간은 뭐 일의 언어에서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why와 how로 저렇게 쓰게 해줍니다. 모든 일을 등록할 때마다. why와 how가 뭐냐면은 비즈니스 싱킹, 로지컬 싱킹의 가장 이게 기초적인 건데 내가 기획을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하잖아요. why와 how 적어놓고 하면 돼요. 네. 이걸 교육을 했어. 그럼 개인이 책임져 주는 건 뭐예요? 교육했으니까 이제 하세요. 너의 노력 여하에 달렸어. 조직이 책임져 주는 건 템플릿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하루에 1개에서 2개, 많이 할 땐 5개까지 투두를 등록하는데 1년 내내 하루에 1개에서 2개 투두를 등록하면서 why, what, how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1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집에 청소할 때도 why와 how로 자동으로 생각하게 돼요. 네. 이거 조직이 책임져 주는 방식입니다. 네. 그 내재화 돼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팀 DB에다가 이걸 만들고 노션에 개인 페이지가 있거든요. 개인 페이지에서 팀 DB를 불러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필터를 걸어서 자기가 보고 싶은 종목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사람은 자기 할 일만 하면은 그 수정을 하면은 연동된 DB가 자동으로 다 수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할 일만 하면 전체 할 일이 다 없어지는 구조예요. 다른 사람 일이 궁금하면 다른 사람 일을 보면 돼요. 저는 팀장이니까 전체 돌아가는 걸 다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다음에 일을 더 갖고 올지 조금 미룰지를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뭐냐면 내 할 일 필터로 완료되지 않은 일과 완료되지 않았고 내가 담당자인 일을 걸어요. 그럼 이렇게 보이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보는 게 데드라인이 넘은 거를 필터로 걸어요. 그럼 데드라인 넘은 일을 제가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그걸 체크해 줄 수 있죠. 그다음에 오늘 진행 중인 팀의 업무를 걸어요. 그러면 오늘 어떤 일이 우리 조직에 흘러가고 있구나를 볼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7일 이내에 팀의 업무, 앞으로 7일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야지 새로운 일을 가져올지 안 가져올지 이제 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 이런 식으로 보고 있고요. 요 파일도 저희 임팩트 얼라이언스 지금 폴더인데 구글 드라이브에 데스크톱용 드라이브라는 걸 설치를 하잖아요. 그럼 구글 드라이브와 웹과 마치 내 PC에서 내 파일 쓰듯이 웹에 있는 걸 그대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내 PC에서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그냥 수정을 하잖아요. 한글 파일 수정하잖아요. 그럼 연결되어 있는 모든 팀의 PC에서 자동으로 다 수정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고 캘린더도 이제 다 모든 업무를 다 등록해서 이렇게 저는 팀장 리더였기 때문에 모든 구성원들의 스케줄을 다 볼 수 있고 이게 좋은 게 미팅을 해야 돼. 예, 그러면 비어 있는데 그냥 신청하면 돼요. 예, 그러면은 시간 괜찮으세요? 누구님 괜찮아요? 누구님 괜찮아요? 누구님 다 물어보고 언제 시간 괜찮으세요? 투표하고 이런 시간 다 낭비가 다 줄어듭니다. 그래서 왜 되게 완전하게 투명하게 공개하냐면은 자기 업무뿐 아니라 동료 업무를 챙겨줄 수 있고요. 시간을 같이 이제 줄여줄 수 있고 이런 경험들이 서로 쌓이면 신뢰가 생기죠. 신뢰가 생겨야 조직이 성장할 수 있거든요. 예. 어떤 조직 성장의 밥 같은 겁니다. 신뢰는. 예. 그리고 일터에서 그러면 서로가 서로의 효능감을 높여줄 수 있겠죠.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에 나 혼자 못했던 일에 기여를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업무 공유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동료를 위해서예요. 그럼 동료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 역량, 우리 사업의 품질, 내 일의 실력을 높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 실력이 좋아지는 거, 다른 하나는 동료의 실력을 지렛대로 해서 올리는 거가 있어요. 제가 말하는 방식은 동료의 역량을 레버리지해서 내 실력을 올리는 방식입니다. 그럼 내 실력은 언제 올라가요? 동료가 나를 레버리지해 주겠죠. 예, 이런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엔 되게 어려웠는데 심리적 안정을 주는 거. 이거 당연히 안 가진다는 걸 디폴트로 가져야 돼요. 좋은 거는 누구나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당연히 불안하다. 그 불안을 어떻게 없애줄까라고 생각해야 되지 어떻게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 불안해지지 않게 할까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기본 출발점이 달라야 됩니다. 마이너스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 스몰 토크가 되게 중요하다. 간단한 대화, 카라멜 마키아토 마시면서 달달한 거 마시면서 하는 대화가 되게 중요하고 저희도 처음에 2명이서 시작했어요. 예, 그 다음에 팀에 적용했고 전체 일부 제가 채택됐습니다. 일단 나랑 마음 맞는 사람 2명이서 시작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처음에 시행착오 굉장히 많이 겪은 건데 툴은 수단인 거죠.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 근데 처음에 1년차 도입했을 때는 이 툴을 굉장히 잘 쓰면 일을 잘한다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오버 스펙으로 했어요. 예, 지금 우리 팀에 필요한 건 경차인데 페라리 엔진을 가지고 하면 경차가 버티겠습니까? 퍼지죠. 예, 그리고 나 운전 실력도 아직 나는 50km 이상 못 내겠는데 지금 100km 넘는 그 속력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만큼 필요한 우리에게 당장 지금 필요하고 변화되면 좋게 생산성 올리기에 필요한 시급한 것부터 그냥 작게 시작하시면 된다라고 하고 그랬을 때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조직 문화가 툴의 종류보다 조직 문화가 훨씬 중요하고요. 특히 조직 문화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되게 중요하고 기준을 정하고 난 다음에 그 기준을 같이 지키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기준을 업데이트하는 루틴도 필요합니다. 예, 그 혁신이 없어집니다. 그 같은 기준이 1년 내내 계속 쭉쭉쭉 나가버리면. 네. 디지털 전환은 핵심이 이런 거예요. 평등하게 정보가 공유된다. 그러면 평등하게 정보가 공유되면은 모든 사람이 비슷한 종류의 의사결정을 하겠죠. 수준에. 그러면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단축되고 생산이 줄죠. 그러면 잉여 시간이 생기죠. 그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시간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조직 구성원들한테 주라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아까 통번역을 좀 해볼게요. 다른 언어로. 그랬을 때 밑에 그립니다. 서로가 서로의 시간을 아껴줘요. 절약해줘요. 그러면은 그 남는 시간을 뭐 하겠어요? 구호 현장에 더 오래 쓸 수 있습니다. 네. 후원자들과 만나서 대화하는데 그 전략적인 비효율에 시간을 더 쓸 수 있고 그 전략적인 비효율이 진짜 효율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랬을 때 소외 현장에 더 가까이 다가가서 위로하고 회복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쓴다고 쳐보세요. 우리 구성원과 우리 팀이. 그러면 와, 나 진짜 잘 사는 것 같다. 이런 느낌 들지 않겠어요? 더 달려보자. 네,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 어떤 기성세대, 그 기존의 어떤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문제 중에 답을 고르는 객관식에서 무조건 답이 있는 질문에만 답하는 게 연습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나 조직을 만들 때도 이 착각의 관행 이게 이 뭐지
관행에 많이 이제 물들어 있는데 우리는 뭐 지속 가능한 지구, 단 한 존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위한 답을 찾는 게 아니죠. 그럴지도 모르는 일에 가설을 찾고 실행하는 겁니다. 디지털 전환, 우리의 솔루션 이것도 뭐냐면 이렇게 하면 어쩌면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더 문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가설을 세우고 실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고가 생기겠죠. 가설 없이 실행하면 회고가 안 돼요. 구글 검색하는 것과 길 가던 사람 잡아서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회고가 일어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설을 세워야지 그 가설이 왜 안 됐고 왜 잘 됐는지에 대한 의견이 가능하고 글쎄 다음에 더 중요한 가설 그렇게 점점 더 문제의 본질에 해결 본질에 다가가는 가설들로 발전이 되는 거죠. 디지털 전환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고 안 되면 바꾸면 됩니다. 다른 가설을 세워서 또 해보면 되고 그래서 저는 아까 구글 스프레드시트, 구글 독스, 클라우드 서버 이 정도만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셔도 굉장히 큰 임팩트를 가질 수 있고 제가 얘기했던 뭐 구글을 어떻게 세팅하고 메일을 어떻게 세팅하고 노션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시면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제가 차 한잔 사주시면 네,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조직들이 비영 조직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했던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면 회사라는 조직에서도 서로의 고통은 공동체 가능할까요? 디지털로 하면요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1대1로 대화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더 많이.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이 이게 원래 우리가 아날로그적으로 해야지 해결되는 문제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디지털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결하는 거의 대부분의 일은 현장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디지털상에서 일어나지 않죠. 그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디지털 전환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